한국인들만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의 피 속에 얼마나 무서운 기운이 흐르고 있는지. 하버드 대학에서 무려 60년의 연구 데이터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자원 하나 없는 이 가난한 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 믿는 학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죠.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 금으로 도와야죠. 나라를 위해서시다. 위기 앞에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치는 기형적인 회복 탄력성. 한국인은 짓밟힐수록 더 무섭게 폭발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불굴의 길을 가진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늪에 빠져 한국의 눈부신 질주를 그저 경악하며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국방 모든 면에서 일본을 철저히 굴복시키고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한국. 과연 푸른 눈의 이방인이 평생을 바쳐 찾아낸 한민족의 진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봤던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댓글로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마이클 핸더슨입니다. 지금 저는 수백 명의 서양학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웅장한 강연장 단상 위에 서 있습니다. 제 뒤로는 거대한 스크린이 빛나고 있고 그 위에는 눈부시게 발전한 현재 대한민국의 화려한 빌딩 숲 사진이 띄워져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꽉 쥐고 놀라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전 세계의 지식인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한국의 역사는 완전히 틀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의 태엽을 팽팽하게 감아 정확히 60년 전의 그날로 시계바늘을 되돌립니다.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하와이를 지나 도쿄에서 하룻밤을 선잠으로 지새우고 나서야 비로소 도착하는 멀고도 낯선 나라. 시간은 1965년을 가리키고 있고 20 남짓한 푸른 눈의 청년인 저는 난생 처음 대한민국 김포공항에 흘먼지 날리는 활주로에 발을 내디딥니다. 당시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그저 전쟁의 참혹한 상흔만이 가득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끼니조차 장담할 수 없는 잿빛 도시, 구호물자가 없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무기력한 땅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그런 곳입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택시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낡은 미군용 지프차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덜컹거립니다. 미터기도 달리지 않은 그 차 안에서 기사님과 서툰 한국어로 요금을 흥정하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동문까지 가는데 400원을 부르는 기사님에게 어제는 200원이었는데 왜 오늘은 400원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기사님은 껄껄 웃으며 사람 좋은 미소로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화려한 부의 상징인 강남 일대는 놀랍게도 소가 쟁기질을 하고 농부들이 땀을 흘리는 끝없는 논밭에 불과합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한강은 둑이 쌓인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피크닉을 즐기고 아이들이 멱을 감는 넓은 모래사장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참으로 낭만적이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척박하고 가난한 풍경이 제 시야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토록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제 심장을 강하게 쥐고 흔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길을 잃고 지도를 펼쳐들고 서 있으면 묻기도 전에 누군가가 먼저 다가옵니다. 서툰 영어로 도와주겠다고 손짓하는 교복 입은 학생들, 짐을 대신 들어주려는 거칠고 투박한 손길들. 그들의 얼굴에는 가난에 찌든 절망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따뜻한 호기심과 여유가 묻어납니다. 저는 제 주변의 수많은 미군과 서양인들이 한국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만 바라볼 때 홀로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드러난 가난의 껍데기만 볼 때 저는 이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글거리는 거대한 불꽃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꽃의 정체는 바로 거리를 오가는 평범한 한국인들의 두 눈 속에 깃든 형형한 눈빛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찬 바람을 맞으며 나무를 파는 구분등의 어머니들, 자기 몸집만한 지게를 지고 비탈길을 오르며 땀을 뻘뻘 흘리는 아버지들. 그 어머니들의 구분등은 마치 이 나라의 무거운 역사를 홀로 지탱하는 거대한 산맥처럼 보입니다.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강물에 맨손을 집어넣어 빨래를 하면서도 내 자식만큼은 따뜻한 방에서 글을 읽게 하겠다는 그 지독한 집념. 그것은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맹목적이고도 신성한 사랑입니다.
부모의 옷차림은 낡고 남루하며 손마디는 나무 껍질처럼 흉하게 갈라져 있지만 눈빛만큼은 칠흑 같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보다도 더욱 또렷하게 반짝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 밥상에 올릴 반찬거리가 부족해도 자식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인생과 희망을 베팅하는 그 억척스러운 모습이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굽니다. 저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책을 뚫어질 듯 바라보는 한 청년의 모습이 시선에 꽂힙니다.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툭하면 정전이 되는 캄캄한 밤, 희미한 촛불 하나의 의지에 밤을 새우는 학생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배워야 산다는 처절한 명제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식인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그 오만한 서구학자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당신들은 한국인의 눈빛을 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저토록 맑고 도끼 어린 눈을 가진 청년들이 피와 땀으로 나라의 뼈대를 세우고 있는데 어찌 감히 쓰레기통을 운운하느냐고 분노합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는 청년들의 눈빛 역시 맹렬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공부하느냐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부귀영화나 명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조국의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 경제학을 공부하고 끊어진 다리와 공장을 다시 짓기 위해 공학을 배운다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오로지 나라의 뼈대를 다시 세우겠다는 그 거룩하고 숭고한 사명감이 이 젊은이들의 어깨를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명동 한복판에서 땅을 사면 떼돈을 벌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돈이 아니라 조국의 재건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바보 같을 정도로 순수한 열정이 제 영혼을 뒤흔듭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거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지독한 가난은 결코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도약을 위해 아주 잠시 몸을 웅크리고 있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임시적인 가난일 뿐이라는 확신이 제 온몸의 솜털을 쭈뼛 서게 만듭니다. 서양의 그 어떤 강대국도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할 무섭고도 끈질긴 잠재력이 이 척박한 땅 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1000년이 넘는 어떤 핏줄이 이들을 이토록 강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그들의 언어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라는 언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저를 거대한 충격 속에 빠뜨립니다. 영어처럼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맘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단 하나의 질문에도 상대를 향한 철저한 존중과 예의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주어조차 생략된 채 오직 서술어의 높낮이만으로 상대방의 위치와 나를 파악하는 이 섬세한 언어 구조는 뇌과학적으로 보아도 엄청난 발달을 요구하는 복잡한 체계입니다. 존댓말과 호칭 때문에 길거리에서 언쟁이 벌어지는 이 기막힌 상황에 헛웃음을 짓기도 하지만 이 복잡하고 답답해 보이기까지 하는 예의범절의 이면에는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려는 위대한 선비 정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서서히 깨달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한국의 수많은 지식인과 평범한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우리는 외침을 900번이나 받은 불쌍한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반도라는 지리적 한계에 갇힌 우물 안개구리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역사를 깎아내리고 끔찍한 비극 속에 자신들을 가두려 합니다. 자신이 가진 성씨마저 돈 주고 산 상놈의 족보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던집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 그들의 굽은 어깨를 강하게 펴주고 싶어집니다. 20세기의 그 짧고 비극적인 역사 뒤에 숨겨진 무려 2000년에 달하는 찬란하고 웅장한 진짜 한민족의 역사를 그들의 두 눈앞에 꺼내 보여주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서양의 학자들은 숨을 죽인 채 저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반도체나 자동차를 잘 만드는 신흥 경제국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오만한 편견을 산산조각 냅니다. 한국이 세계를 제패한 것은 결코 우연이나 한순간의 요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 어머니들의 거친 손마디에 캄캄한 밤을 지새우던 청년들의 맑은 눈빛에 그리고 수백 년 전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위대한 족보의 잉크 자국 속에 이미 예견되어 있던 필연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의 깊은 먼지를 마시고 한자로 빽빽하게 기록된 수백 년 전의 족보와 고문서들을 하나둘씩 해독해 나갑니다.
스스로를 상놈의 자손이라 부르며 부끄러워하던 그 평범한 족보 속에 얼마나 완벽하고 평등한 인간 존중의 사상이 숨겨져 있는지 발견하고 저는 전율에 몸을 떱니다. 폭력과 야만으로 얼룩진 서양의 역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오직 한민족만이 가질 수 있었던 위대한 평화와 지성의 기록들. 저는 한민족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전 세계 어느 선진국도 이룩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진실의 조각들을 마침내 세상 밖으로 꺼내어 이 단상 위에 던져놓습니다. 이 단상 위에 던져진 낡은 족보 한 권을 집어듭니다. 바스락거리는 얇은 한지 위로 붓을 놀려 빼곡하게 적어내려간 먹물 자국을 쓰다듬으며 저는 청중을 향해 한국인들이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자조 섞인 농담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습관처럼 고개를 푹 숙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우리는 반도국가라서 지정학적으로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 피해만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무려 900번이나 외침을 당하며 이리저리 짓밟힌 참으로 뼈아프고 불쌍한 민족입니다. 저는 이 패배주의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단호하게 고개를 내저으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리고 이 웅장한 하버드 강연장 한가운데서 전 세계의 내로라 하는 석학들을 향해 그 900번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오해이자 착각인지 조목조목 반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양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영국과 프랑스는 무려 100년 동안이나 서로의 영토를 빼앗기 위해 잔인하게 물어뜯고 죽이는 핏빛 전쟁을 치렀습니다. 유럽 대륙과 중국 대륙은 툭하면 국경선이 지우개로 지운 듯 바뀌고 어제까지 옥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목이 오늘 아침 단두대나 형장 밖으로 굴러떨어지는 끔찍한 야만의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부터 20세기 조선이 문을 닫을 때까지 무려 1500년이라는 아득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국가의 존망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전쟁은 몽골의 침략과 임진왜란, 역사상 단 2번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나머지 890여 번의 외침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저 바다 건너 굶주린 왜구들이 험한 파도를 타고 바닷가 마을에 몰려와 힘없는 백성들의 닭이나 돼지 몇 마리를 훔쳐가거나 식량을 약탈해 달아난 국지적인 해적 소탕전에 불과한 겁니다. 동네 도둑이 담을 넘은 것을 두고 국가 간의 거대한 전쟁이자 침략이라고 부른다면 이 세상의 진짜 침략의 의미는 모두 퇴색되고 맙니다. 무려 500년씩이나 단 하나의 왕조가 굳건하게 평화롭게 유지된 나라는 전 세계 역사책을 모두 뒤져봐도 오직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들은 동네북처럼 침략받고 짓밟힌 약소국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거센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자신들의 굳건한 뿌리와 정체성을 지켜낸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위대할 정도로 안정적인 역사를 거머쥔 거인인 것입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충격적인 진실에 서양 석학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강연장이 술렁거립니다. 저는 여세를 몰아 두 번째 충격적인 데이터를 거대한 스크린 화면에 띄웁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가진 성씨의 비율표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성씨를 이야기할 때도 또 한 번 스스로를 무참히 깎아내리기 일쑤입니다. 한국에는 김씨, 이씨, 박씨가 너무 많아서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지나가던 김씨가 맞는다잖아요. 옛날 조선 후기에 나라가 망해갈 때 돈 많은 노비들이 몰락한 양반의 족보를 다 돈 주고 사서 가짜 양반 행세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성씨가 획일화된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철저한 자기부정입니까? 저는 이 끔찍한 오해를 속 시원하게 박살내기 위해 이웃나라 일본과 서양의 성씨 사례를 화면 가득 띄워 비교합니다. 일본의 성씨는 무려 30만 개에 달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성씨가 많을까요? 아무런 역사적 의미나 뼈대 없이 그저 밭 한가운데 살면 다나카라고 부르고 강 옆에 살면 가와바타라며 어제 지어낸 이름으로 오늘 성을 뚝딱 바꿔버리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서양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흔하다는 스미스라는 성씨조차 전체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는 파편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놀랍게도 김, 이, 박 이 세 가지 성씨가 전체 인구의 무려 45%를 묵직하게 차지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조 섞인 농담처럼 천한 노비들이 돈으로 족보를 사들여서 벌어진 우스꽝스러운 촌극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돈을 주고 족보를 산 사례가 역사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전체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유의미한 수치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성씨의 집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관용과 평화의 나라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소름 돋는 명백한 증거인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끔찍한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할 전 왕조의 씨를 말려버리는 잔혹한 대학살입니다. 살아남은 구시대의 왕족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의 고귀한 성씨를 버리고 깊은 산속이나 이름 모를 섬으로 비참하게 숨어듭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는 궤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신라가 가야를 병합할 때 가야의 왕족을 무참히 도륙하지 않고 오히려 신라 제1의 으뜸가는 장군으로 대우하며 끌어안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이 바로 한반도를 호령한 김유신 장군입니다. 심지어 그의 누이는 적국이었던 신라의 왕과 당당히 결혼하여 한 나라의 국모인 왕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멸망한 나라의 패배한 핏줄이 어떻게 새로운 나라의 핵심 지배층인 진골 귀족이 되어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 고려해서 조선으로 왕조가 뒤바뀌는 역사의 격변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보복 대신 이전 왕조의 지배층과 그들이 가진 성씨를 그대로 포용하며 나라의 기틀을 이어간 겁니다. 김, 이, 박이라는 과거 왕족들의 성씨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이 살아남아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 자체가 그들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와 사륙이 아니라 톨레랑스, 즉 상대를 품어내는 평화로운 포용의 정치를 펼쳐왔다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역사적 증명서인 셈입니다. 서양인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고차원적인 철학이 수백 년 전 한반도에 이미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강연장 곳곳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이로움에 찬 탄성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옵니다. 저는 흥분으로 거칠어진 숨을 깊게 내쉬며 단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둔 낡은 족보의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요즘 한국인들은 툭하면 조선의 유교 사상이 남녀를 억압하고 차별하는 가부장적인 악습이라며 전통을 비판하기 바쁩니다. 심지어 천방지축 마골피 같은 특정 성씨를 묶어 쌍놈의 성씨라는 말도 안 되는 억측까지 만들어내며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하지만 하버드에서 평생을 바쳐 족보를 역사문서로 교차 검증하며 연구한 제가 이 낡은 종이 더미 속에서 찾아낸 진실은 그들의 편견과 완벽하게 정반대의 지점을 가리킵니다. 17세기 중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사회 시스템이 기형적으로 변하기 전까지 조선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완벽하고 이상적인 남녀평등 사회를 이룩한 경이로운 국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은 아들, 딸, 장남, 차남 구별 없이 완벽하게 똑같은 비율로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남자는 혼례를 올리면 짐을 싸서 아내의 집으로 들어가 수년, 수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장가간다는 말이 바로 처가인 장인 장모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간다는 명백한 뜻인 것이죠. 조선 최고의 천재이자 율곡 이이가 태어난 강릉의 오죽헌. 그 거대하고 유서 깊은 저택은 과연 누구의 집입니까? 남편의 집이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 신사임당의 집이자 그 외할머니로부터 모계의 핏줄을 따라 대물림된 당당한 여성의 재산입니다. 여성이 이토록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이 놀라운 광경이 서양 열강들이 마녀사냥이라며 억울한 여성들을 불태워 죽이던 그 끔찍한 야만의 시대에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양반가에서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족보를 펼쳐보면 아버지 쪽의 핏줄만 편파적으로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등 자신을 낳아준 8명의 고조할아버지를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족보에 기록하며 남녀 양가의 혈통을 완벽하게 동등한 무게로 존중했습니다. 이토록 찬란하고 선진적이며 평등한 역사를 숨쉬듯 누려온 민족이 어찌하여 고작 20세기에 겪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짧고도 뼈아픈 비극의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둔 채 이토록 무자비하게 스스로를 폄하하고 깎아내리는지 저는 학자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숨죽인 채 저를 바라보는 전 세계의 석학들을 향해 두 팔을 넓게 벌리며 뜨거운 열변을 토해냅니다. 여러분, 이래도 화면 속에 저 한국이 그저 운이 좋아 값싼 노동력으로 자동차나 만들고 반도체나 찍어내어 벼락부자가 된 신흥 국가로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외세에 짓밟혀 억울하게 울부짖는 나약한 희생양으로만 보이십니까?
한국인들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굴레를 끊어내고 상생을 택한 끈질긴 관용의 DNA가 용암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핏줄과 역사가 담긴 족보를 생명처럼 여기며 타인에 대한 근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잃지 않는 고결한 선비 정신이 그들의 혈관을 타고 펄떡이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너무나 겸손하고 가혹하여 자신들을 피해자라 부르지만 제60년 연구의 눈에 비친 한국은 지난 2000년 동안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정신문명을 꿈피운 세계 문화의 거룩한 정점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는 억울한 식민 지배의 굴욕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동족 상잔의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자신들의 내면에 잠든 이 위대한 DNA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하고 잔인했던 시련은 잠들어 있던 한민족의 폭발적인 잠재력에 불을 붙이는 거대한 기폭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강연장의 공기가 이방인의 뜨거운 고백에 마치 한여름의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이제 이곳에 모인 수백 명의 콧대 높은 서양 학자들의 눈빛은 가난한 나라를 향한 값싼 동정심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산맥을 올려다보는 벅찬 경외감으로 바뀌어 스크린 속에 눈부신 대한민국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참혹한 폐허 속에서 어떻게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를 굴복시킬 자신들만의 위대한 무기를 다시 벼려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위대한 무기는 서양의 총포나 자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 묻은 칼을 쥔 손이 아니라 먹물을 듬뿍 묻힌 붓을 쥔 손이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강연장 한가운데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민족의 핏줄 속에 깊게 각인된 경이로운 교육열의 역사를 스크린 위에 띄웁니다. 여러분, 지난 1000년 동안 전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럽 대륙에서는 두꺼운 갑옷을 입고 창을 휘두르는 기사들이 권력을 독점했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날카로운 일본도를 허리에 찬 사무라이들이 백성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쥐고 흔들었습니다. 무조건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해서 남의 피를 많이 흘리게 만드는 자만이 지배층으로 군림하며 출세하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야만적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아득한 1000년 전부터 한국의 역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다른 궤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 나라에서 출세하고 장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남을 베는 잔인한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책을 읽고 백성을 다스릴 도덕과 철학을 논하며 훌륭한 문장을 지어내는 학문의 깊이만이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잣대였습니다. 과거 시험이라는 이 위대한 제도는 신분제의 한계 속에서도 실력과 학문으로 인재를 등용하려는 엄청나게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지성과 도덕성을 갖춘 선비라는 고결한 지식인 계층이 나라의 중심축을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과거 제도가 단순히 시나 읊는 문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성웅 이순신 장군조차도 엄격한 학문적 소양과 전술을 평가받는 무과 시험을 통과한 지식인 장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 회계사, 과학자, 법률가, 통역사 등 오늘날의 전문직에 해당하는 실용적인 학문을 평가하는 잡과라는 시험까지 체계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국가가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학문을 통해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서양의 학자들은 종종 금속 활자의 발명을 두고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류의 역사를 뒤바꿨다며 오만하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훨씬 앞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인 직지심체요절을 만들어낸 기술의 종주국입니다. 서양 학자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한국이 먼저 금속 활자를 발명했는데 왜 유럽처럼 거대한 사회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무지함을 향해 벼락 같은 호통을 칩니다. 한국은 이미 금속 활자가 발명되기 훨씬 이전부터 목판 인쇄술을 통해 수많은 책을 찍어내며 전국 방방곡곡에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양은 금속 활자가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지식의 보급이 시작된 미개한 상태였지만 한국은 이미 책을 읽고 학문을 닦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고도의 지식 사회였기에 그 충격파가 서양처럼 극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명백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시간이 흘러 20세기의 거대한 격변기가 찾아왔을 때 전통적인 왕조가 무너지는 끔찍한 혼란 속에서 두 나라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주특기인 칼을 빼들고 사무라이 정신을 앞세워 침략 전쟁을 벌이다 결국 진주만을 공격하고 비참하게 패망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잿더미만 남았던 한국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무기이자 1000년 동안 핏줄에 새겨진 그 위대한 붓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통이 비어 물로 배를 채울지언정 빚을 내고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에드워드 브루어 리튼이 남긴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명언은 서양의 그럴싸한 격언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꾼 숨막히는 현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끈질기고 위대한 천년의 교육열과 선비 정신은 현대에 이르러 전 세계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경이로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탄생시킵니다. 저는 강연장 스크린에 서울의 지하철 풍경을 가득 띄웁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와서 가장 경악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의 경이로운 대중교통 시스템, 그 중에서도 지하철 스크린도어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뉴욕이나 시카고의 지하철을 보십시오. 쥐가 들끓는 설로 툭하면 사람이 떨어져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안전문을 설치해달라고 울부짖어도 그들의 행정가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며 생명을 방치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단 몇 건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자 국가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여 전국 모든 지하철역에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완벽한 스크린도어를 단숨에 세워버렸습니다. 외국인들 눈에는 기적의 마법처럼 보이는 이 놀라운 결단력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백성의 목숨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숭고한 민본주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뼛속 깊은 선비 정신이 최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만들어낸 위대한 인간 존중의 인프라인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면 버스 정류장의 의자가 따뜻하게 데워지고 한여름 뙤약볕을 가려주는 거대한 그늘막이 횡단보도마다 설치되는 뒤 따뜻하고 섬세한 행정.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1000년 넘게 철학으로 닦아온 민족만이 구현해낼 수 있는 완벽한 소프트웨어인 겁니다. 과거 서구 열강들은 한국을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짝퉁이나 만들어내는 삼류 공장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어떤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까? 서양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동경하며 그 어렵다는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섞어가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주어조차 생략된 채 상대방을 향한 극도의 존중을 담아내는 그 고차원적인 존댓말의 매력에 흠뻑 빠져 스스로 한국의 깊은 정서 속으로 걸어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거북선과 판옥선을 앞세워 압도적인 무기체계와 전략으로 적을 괴멸시킨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해전을 교과서에 싣고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무력과 자본이라 믿었던 콧대 높은 서양 사회가 오직 교육과 도덕,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인간의 의지로 기적을 빚어낸 한민족의 정신적 위대함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강연장에 모인 수백 명의 외국 학자들은 이제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동양의 작은 나라를 향한 편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존경심과 경외감만이 벅차오르고 있을 뿐입니다. 60년 전 맨발로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그 나약해 보였던 민족이 기어코 온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며 가장 찬란한 황금빛 왕좌에 오르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화려하고 벅찬 승리의 서사시 이면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는 진짜 영웅들의 굽은 뒷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적 같은 축복의 제단 위에 자신들의 온몸을 남김없이 불태워 바친 눈물겨운 희생양들이 있었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화면 위로 투박하고 굵은 주름이 깊게 파인 낡은 손에 사진 한 장을 띄웁니다.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때가 껴있고 손마디는 옹이진 나무 껍질처럼 흉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위대한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전 세계의 학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손은 바로 지금의 찬란한 대한민국을 맨손으로 일궈낸 한국의 평범한 아버지와 어머니, 바로 지금의 어르신 세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가 골아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자식의 입에 따뜻한 쌀밥을 밀어넣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살점을 깎아냅니다. 독일의 차가운 탄광 지하 막장에서 시꺼먼 석탄 가루를 마시고 뜨거운 중동의 사막에서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조국으로 달러를 보냅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시끄러운 공장 미싱 앞에서 졸음을 쫓아가며 번 돈으로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그 처절하고도 성스러운 희생. 저는 이 거룩한 헌신 앞에서 감히 어떤 학문적 잣대나 이론도 들이밀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맹목적인 그 사랑 앞에 뜨거운 경의를 표할 뿐입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가 처음 발을 디뎠던 흙먼지 날리던 그 척박한 땅은 마법처럼 변해버립니다. 소달구지가 지나가던 강남의 논밭은 구름에 닿을 듯 솟아오른 마천루의 숲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오염수로 악취가 진동하던 한강은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가장 맑고 눈부신 시민들의 안식처로 탈바꿈합니다. 60년 전에 그 참혹했던 가난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완벽하게 다른 나라, 완벽하게 새로운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상전벽해로 뒤바뀐 이 눈부신 콘크리트 빌딩 숲속에서도 제 가슴을 여전히 먹먹하게 만드는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핏줄 깊은 곳에 끈적하게 흐르는 정이라는 이름의 고귀한 유산입니다. 식당에 가면 여전히 고기를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 남의 밥그릇 위에 먼저 얹어주는 그 투박한 다정함. 길을 잃고 헤매는 외국인에게 말도 통하지 않으면서 기어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야 마는 그 뭉클한 오지랖.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뜨거운 온기는 60년 전 가난했던 시절이나 세계 경제대국이 된 지금이나 한결같이 한국 사회의 밑바닥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의 차가운 개인주의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도 번역할 수도 없는 이 정의야말로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한국인들을 다시 뭉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무기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너무나도 짧은 시간 안에 숨막히는 압축 성장을 이뤄낸 탓에 지금의 한국 사회가 지독한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강연장 단상을 천천히 걸으며 학자로서 느끼는 뼈아픈 안타까움을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출세와 성공을 향한 그 위대한 교육열이 지금은 변질되어 아이들을 숨막히는 학원의 쳇바퀴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이가 몇 명인지, 가족의 우애가 얼마나 깊은지를 자랑하던 그 따뜻했던 사람들은 어느새 자신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브랜드와 아파트의 평수로 사람의 급을 나누는 차가운 물질주의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이 지독한 경쟁과 비교에 사슬에 지친 젊은이들은 결국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초저출산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한국이 이대로 간다면 결국 소멸하고 말 것이다라는 전 세계 언론의 비관적인 전망이 연일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60년 동안 이 민족이 그 어떤 절망적인 잿더미 속에서도 기어코 불씨를 살려내어 거대한 산불로 만들어내는 끔찍할 정도의 생명력을 똑똑히 목격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핏줄에 새겨진 천년의 선비 정신과 타인을 품어내는 톨레랑스의 기억을 반드시 다시 끄집어낼 것입니다. 물질의 허무함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다시 사람의 향기를 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생명의 가치를 숭고하게 빛낼 저력이 있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금모으기 운동으로 전 국민이 장롱 속에 돌반지를 꺼내오고 기름 유출 사고가 나면 수백만 명이 걸레를 들고 바다로 달려가는 기적의 DNA가 바로 한국인의 혈관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강연장의 공기는 이제 벅찬 감동을 넘어 거룩한 숙연함마저 감돕니다. 저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꽉 주고 스크린 속의 주름진 얼굴들을 향해 그리고 화면 너머에 있을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을 향해 제 평생의 진심을 담아 가장 깊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당신들은 결코 외세에 짓밟힌 나약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찬란한 문화의 뿌리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텅 빈 뱃속을 움켜쥐면서도 자식들의 손에 책을 쥐어준 당신들의 그 억척스러운 피땀이 오늘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가장 찬란하고 눈부신 대한민국의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당신들의 구분 등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 굶주림과 풍요의 시대를 완벽하게 이어주었습니다. 서양의 그 어떤 잘난 학자도 그 어떤 막강한 권력자도 감히 당신들의 위대한 헌신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60년 전 아무것도 없던 폐허의 땅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던 이름 모를 한국의 아버지, 어머니들. 당신들이 흘린 그 눈물겨운 땀방울 하나하나가 곧 인류가 써내려간 가장 위대한 승리의 족적입니다. 저는 영원히 당신들의 삶의 빚을 졌고 전 세계는 당신들이 만들어낸 이 거룩한 기적 앞에 영원히 굴복할 것입니다. 제 마지막 외침이 웅장한 강연장에 메아리치며 떨어지는 순간 숨죽이고 있던 수백 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오고 백발이 성성한 서양 노교수들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학문적 성취나 데이터로도 이끌어낼 수 없는 오직 한민족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삶 자체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하고 압도적인 감동의 순간입니다. 저는 그 뜨거운 박수갈채의 한가운데 서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라, 영원한 나의 두 번째 고향인 대한민국을 향해 가장 깊고 경건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벅찬 기적의 역사는 앞으로도 영원히 멈추지 않고 흘러갈 것임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확신합니다.